여러분 기다려주셔서 We are now 감사합니다. finally ready to 이제 proceed on to 본격적으로 session 세션 1을 시작하도록 1. And I would like to 하겠습니다. invite Professor 그리고 Seung-in Cha 세션 to moderate the 1에는 session for us. 차승은 교수님을 Professor Seung-in 초대해서 Cha is the 사회자로 professor 모시도록 of Child 하겠습니다. and Family 차승은 Welfare at 교수님께서는 Suwon University. 수원대 So 아동 without further 가족 ado, 복지학과 let us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사회를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컨퍼런스의 2일차입니다. 2022 국제돌봄 컨퍼런스의 2일차를 맞이하였는데요. 이번 세션의 주제는 젠더, 개발, 청년 세대와 돌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션의 연사분들을 소개시키겠습니다. 4명의 발표자분들 그리고 4명의 토론자분들이 계신데요. 각 발표자분들께서는 15에서 20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다 마치고 나면 저희가 4명의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젠더 개발, 청년 세대와 돌봄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분씩 각자 토론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전체 토론을 진행해서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세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온라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조 발표를 해주실 마리나 두라노 자문가님을 모시겠습니다. 국제노동조합 네트워크의 자문가님이시고요. 이번 기조 발표는 페미니즘적 개발 정책과 돌봄 경제 전망과 재현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and I'm really very pleased to be her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 가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September 27, thank you. September 27, the general 9월 27일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협력개발부는 페미니스트 개발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his announcement, okay, let me move forward.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이 발표는 독일 최초의 여성 외무부 장관인 녹색당 출신의 아날레나 베어복 장관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독일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예고한 지 5달 만에 나온 발표였습니다. 이 베니아 숄츠 장관은 발표 직후 발표를 이렇게 아주 대담한 발표를 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더 적은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죠. 고위급 관료가 할 수 있는 이야기로는 가벼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뭐 식민주의,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식민주의나 뭐 여성 혐오, 그리고 인종차별 이런 것을 바꾸겠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은 어떻게 보면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배 자체를 바꾸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선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라는 문구와 그에 상응하는 페미니스트 개발 정책이라는 문구를 해체해 봐야 합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함축된 문구들이죠. 그럼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어복과 슐츠는 분명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주창한 다른 국가의 경험에서 배우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짧고 제한적입니다. 그보다는 양성 평등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는 양성 평등에 대한 ODA 지원을 개선한 경험이 더 오래되었지만 원조 정책 자체를 페미니스트 정책이라고 부르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제한된 역사에서 나온 주요 비판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곳에서도 논의된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페미니즘은 정의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협소하게 정의됩니다. 실제 관행은 기껏해야 좁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성과 소녀들을 수혜자로 규정하는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또는 어떤 모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스트 및 여성운동이 다루어온 사안을 명확하게 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젠더 기반 폭력과 추행, 성 및 재생산 보건과 권리, LGBTQI+의 권리, 여성 평화, 안보 의제 등등을 우선 과제로 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판은 상호 교차성을 실천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상호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 및 소외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LGBTIQI+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펀딩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교차성이 불분명하고 또 더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판은 이 군사화와 식민화의 역사가 외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과 캐나다의 무기 거래는 외교 정책에서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외교 정책 시행 초기에는 광범위하게 여성 평화, 안보 의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이행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구축에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는 그런 그 결의안을 이행하겠다라면서 이제 외교 정책이 출발을 했는데 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그 외교 정책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양성 평등에 대한 국내 정책과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는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살해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추구하게 된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적인 국내 정책은 없는데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은 펼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꼴이죠. 저는 이러한 단절, 디스커넥트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고 선언한 모든 국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외무장관 시절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마그렛 월스트롬은 이 스웨덴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기되지는 않은 비판이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과 페미니스트 개발 정책이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글로벌 시스템의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혹은 최소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젠더적 분석을 도입할 능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는 국가 간 경제력의 불균형을 뜻합니다. 특히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살펴봐야 하는데 국가 간 조율 없이 이런 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실제로 금융 및 경제 위기가 초래됩니다. 세계 경제의 본질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 중앙통화당국과 조세당국, 무역기구와 투자기구들이 추구하는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괄목할 만한 위상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또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저의 비판은 2012년
오차노미츠 대학의 젠더 및 거시경제학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제 분석과 일맥상통합니다. 양성 평등을 위해 할애된 원조금을 추적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구호기관에서 젠더를 주류화하게 하려는 진지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페미니스트 분석은 또 원조금 할당의 지침이 되는 거시경제적 틀과 또 원조금 유입이 특히 소규모 수혜국의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쌍방의 그런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력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페미니스트 대안은 검증되지 않거나 탐색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대안을 거시경제학의 영역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는 실패했거나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한 UN 사무총장의 고위급 패널은 전문가 팀이 초안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와 거시경제학에 관한 정책 브리핑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는 주로 소액 대출, 기업가 정신 개선, 향상, 비즈니스 리더십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금 이체 프로그램이나 지역 고용 프로그램 이런 것을 실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부국에서는 젠더와 재정 정책에 관한 정책 브리핑의 발행을 중단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브리핑의 이단적인 권고가 너무 좀 그 본 정론에서 이탈한 권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시 경제학을 건드리는 그런 페미니스트적인 접근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세계의 다자기관, 여기에 나와 있는 세계의 다자기관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IMF가 최초의 성주류화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물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IMF뿐만 아니라 유사한 선언을 한 다른 많은 다자간 기구에 대한 높은 불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성주류화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학적인 비판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고 수준의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미니스트의 참여는 확실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돌봄 경제가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과 페미니스트 개발 정책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 그 여부와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거시경제와 돌봄 경제를 이미 연결했기 때문에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페미니스트 개발 정책을 위해 돌봄 경제는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올해에 독일이 G7 회의를 주최했을 때 돌봄 경제는 논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돌봄 경제는 독일의 페미니스트 개발 정책을 위한 협의 과정의 주요 주제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멕시코와 프랑스의 선례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양국은 2021년에 이 세대 평등 포럼을 개최해서 글로벌 얼라이언스 for 케어를 결성했고요. 그 동맹의 일원으로 캐나다는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1억 캐나다 달러를 약속했고 지난주에 첫 번째 실천 공동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분명 관심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 경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돌봄 경제는 주류 경제학의 전제에 도전함으로써 연구 분야이자 정책 영역으로서 경제학을 논합니다.
돌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돌봄 경제의 차별점이라는 거죠. 돌봄 경제는 경제적 목표와 동기가부터가 다릅니다. 즉 안녕을 위한 사회적 배분을 추구합니다. 돌봄 경제는 또한 여러 제도를 다르게 구성하는 방법, 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나 변혁적 변화에 비춰볼 때 특히 흥미로운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국내 정책과 단절되었다는 비판으로 또 다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 케어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구조적 변화를 상상할 수 있고요. 다양한 기관들 간의 돌봄 책임을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은 에미코 오치아이 교수님이 태국과 대만의 돌봄 경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두 나라의 돌봄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경제활동 위기에 이 하이라키를 통해서 구조적 변화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돌봄 경제가 사회적 재생산과 자연의 재생의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이 위기를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낸스와 재생산과 뭐 금융, 재정,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 이런 위기를 어떻게 재배치하면은 더 효과적일까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겠죠. 이 새로운 배치와 구성으로 어떤 결과, 어떤 기회의 변화를 생길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 1년 전부터 이런 질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거시경제학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들을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들을 분석하기 위해 돌봄 경제의 틀을 이용한다면 이 주제들 역시 재구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돌봄 경제가 우리 생활 방식과 거버넌스 방식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흥미진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현재의 정치적 국면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상황은 고금리와 고부채로 대변되는 1980년대로 거의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민족 국가에서 근근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성의 권리 신장에 대한 백래시 또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운동은 겨우겨우 이런 반젠더 운동에 맞서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최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주류화와 페미니스트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선언이 나올 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추악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양성평등을 이용하는 일종의 핑크워싱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사전 경고, forewarning입니다. 돌봄 경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라는 우리가 수십 년간 요구한 끝에 드디어 그 요구가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세상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개념과 이론에 너무나 많은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날레나 베어복이 경청하겠다고 말할 때 그리고 또 스페니아 수출세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할 때 저는 이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말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돌봄 경제가 공적 개발 원조의 흐름을 특징 짓는 또 다른 유행하는 주제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원조의 효과성, 또 어떤 때는 난민, 또 어떤 때는 UN 시스템 개혁 이런 것이 유행하는 거죠. 돌봄 경제의 내러티브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미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돌봄 경제는 급진적입니다. 그러나 돌봄 경제가 급진적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그 잠재력을 실현할 역량을 갖춘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과 페미니스트 개발 정책이 돌봄 경제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멕시코, 프랑스, 독일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페미니스트 국내 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비춰볼 때 그럼 우리는 먼저 페미니스트 국가를 건설해서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을 일치시켜야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 먼저 페미니스트 국가를 건설한 다음에 국내외 페미니스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걸까요? 돌봄 경제를 구축하려면 페미니스트 국가가 필요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큰 질문이고 우리가 아직 연구를 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페미니스트 국가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내친 김에 상황을 좀 더
극도로 복잡하게 만들어 보자면 우리의 개발 이론은 페미니스트 국가에 대해 어떤 논리를 갖추고 있을까요? 우리는 개발주의 국가, 약한 국가, 뭐 부패한 국가, 민주주의 국가, 온갖 종류의 국가에 대해 알고 있지만 페미니스트 국가에 관한 한 개발 이론은 어떤 교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제 고민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질문은 많은데 뭐 답변은 별로 없습니다. 돌봄 경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하면서 결국 그 돌봄 경제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국가의 구성을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제가 요즘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적 정책과 이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을 일치시키고 또 교차시키는 데 있어서 이 돌봄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